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간만에 쉬는 휴일 아침, 아내의 잔소리가 끊이지를 않네요. 50이 훌쩍 넘었는데도 아내는 제가 마치 아들처럼 여겨지나 봅니다. 좀 씻어요. 어제 늦게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잤잖아요. 아이, 좀 봐주라. 꼼짝도 하기 싫어. 어차피 어디 나갈 일도 없잖아. 그렇게 움직이기 싫어요? 온몸이 나른해서 머리 감을 힘도 없어. 알았어요. 그럼 내가 씻겨줄게요. 이리 와요. 당신은 가만히 있기만 해요. 알죠? 내가 이런 거 완전 전문가인 거. 잘 알죠. 아내는 이런 방면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일 테니까요. 저만 해도 이런 경험이 꽤 있거든요. 오랜만에 아내 손에 제 몸을 좀 맡겨볼까 합니다. 왠지 설레네요. 주책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요새 아내랑 제 2의 신혼을 누리는 중이거든요.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때론 놀랍기까지 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살다 보면 신혼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꼭 그때처럼 살가워지는 때가 다시 온다고요. 설마 그럴까 싶었는데 제가 몸소 겪어보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다 그 힘든 시절을 무사히 넘긴 때문일 겁니다. 하마터면 영영 헤어질 뻔했던 우리 부부가 이렇게 알콩달콩 제2의 신혼을 맞이하게 된 과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요. 잘 들어주시고 저희 부부 힘내라고 응원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전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그리 오래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 힘든 시절을 잘 넘기고 지금은 아내와 함께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을 통틀어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치른 대가가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였지만 아내가 현명하게 대처해준 덕에 지금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네요. 그러니 아내에겐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한답니다. 아내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순간 옛날을 회상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못했을 거거든요. 아내는 제게 말 그대로 선물 같은 사람이랍니다. 살면서 아내가 제게 해준 선물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첫 번째 선물은 저와의 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업이라는 걸 하다 보니 여자를 만날 기회가 참 적었거든요. 저라고 이성에 대한 동경이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보다는 성공에 대한 욕망이 더 크다 보니 여자 만날 시간도 아까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남의 일처럼 여겨졌던 것도 맞고요. 때때로 연애란 걸 해보긴 했는데 제가 연애보단 일을 우선시하다 보니 상대분들이 금세 떠나곤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기껏 잡아놓은 데이트 약속도 일이 생겼다는 이유로 수시로 파토를 내는 남자를 뭘 믿고 만남을 이어가겠어요. 그런 일이 서너 번 반복되다 보니 자연히 연애도 멀리하게 되더군요. 그래서일 겁니다. 아내와 연애를 하면서도 언젠간 이별을 하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노력은 하겠지만 일이 생기면 일부터 먼저 할 거라는 걸 아니까요. 여자 입장에선 참 무책임한 남자처럼 비춰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다른 여자들처럼 제게 이별을 통보해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 탓입니다. 근데 제 예상과는 달리 아내는 일에 바쁜 저를 항상 믿고 기다려주지 뭡니까? 서서히 제 마음속에서 이 사람이 제 인연일 거라는 생각이 커진 이유였습니다. 결국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좀채 결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통에 조바심에 휘둘렸던 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아내가 부모님들에게 정말 잘했거든요. 그러니 안 예뻐할 수가 없었답니다. 부모님도 그러셨지만 저 역시 아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내가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주자 저도 바깥 일에 더 매진할 수 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좋아도 돈이 안 따라주면 힘들기도 하고 돈이 있어도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역시 성공을 장담할 수 없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가정이 안정되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가와 만사성이란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도 집이 어지러우면 자연히 바깥 일에도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아내와의 결혼은 참으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조금씩 사업이 더 안정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결혼 후부터 전 처가에 수시로 돈을 들였습니다. 처가가 사정이 꽤 안 좋았거든요. 사실 아내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제가 아내 몰래 처남을 통해 처가에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땐 제가 확실히 어렸었나 봅니다. 제 딴에는 그게 아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됐거든요. 돈을 들인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아내에게 숨겼다는 건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걸 아내에게 말하고 상의를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아내가 말은 안 했지만 아내가 결혼 전 일에서 번 돈 대부분을 집을 위해서 썼거든요. 처가 입장에선 정말 큰 힘이었지요. 그런데 저랑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지원이 끊기게 되는 상황이니 저라고 마음이 편할까요? 아내가 말을 안 한다고 모를 수 없지요. 제 곁에 처남이 있었거든요. 결혼 후 제가 저희 회사에 처남을 들인 것도 사실 그것과 무관하지 않고요. 제 짧은 생각으론 아내가 그걸 알게 되면 왠지 부담을 느끼지 싶어서 아내 몰래 처남을 통해서 지원을 한 거였어요. 하지만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아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더군요. 처남이 아내에게 귀뜸을 해줬거든요. 그럼에도 아내는 제게 그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일단 제가 자신에게 숨기려 하는 것을 알았으니 남편인 제 뜻을 거역하지 않으려 했던 거였습니다. 아내는 항상 그랬어요. 제 말엔 언제나 따라주었던 사람이거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처가 사정이 그만큼 어려웠단 겁니다. 제 지원이 없다면 자신의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지를 뻔히 아니 미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모른 채 할 수밖에 없던 거였죠. 디스크가 심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던 장인과 그런 장인을 위해 허드렛 일을 다녀야만 했던 장모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었던 거죠.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아내를 평생 옥죄게 하는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항상 제게 빚을 지고 있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대신 아내는 저와 제 부모님에게 잘하는 걸로 그 빚을 갚으려 했나 봅니다. 압니다. 아내는 그게 아니었다 해도 잘했을 거란 사실을요. 단순히 돈 때문이었다면 제가 힘들어졌을 때 얼마든지 태도를 달리할 수 있었을 텐데 아내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처가에 경제적 지원을 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변함없이 아내는 저를 믿고 따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던 거죠. 원래부터 심성이 곱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제가 자기 몰래 처가에 지원하는 것을 모른 채 할 수밖에 없었기에 항상 마음에 빚을 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왜 모를까요? 아내는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요. 그걸 보여준 게 바로 아내가 저희 부모님을 모신 일입니다. 결혼하고 6년이 지났을 때 저희 모친이 풍을 맞았습니다. 60을 갓 넘기신 분이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나마 목숨을 건지신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증상이 심하셨지요. 덕분에 모친을 요양원에 모셔야 했답니다. 저희들이 수발하기엔 병세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으니 모친의 증세도 조금씩 나아졌답니다. 덕분에 돈을 좀 많이 들였죠. 평범한 월급쟁이였다면 꽤나 시달렸을 액수였지만 다행히 사업이 좀 괜찮았으니 그게 문제가 될 건 아니었네요. 계속 그랬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사업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모친을 병원에 모시고 4년 정도 됐을 때 사업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직원도 줄이고 갖가지 방법을 모색해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듯 저 역시 어려워진 사업에 대해 아내에게 크게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를까요? 당장 매달 아내에게 주던 생활비를 거의 못 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저 일 좀 다닐까 해요. 갑자기 일은 왜? 그냥요. 매일 집에만 있기도 그렇고 아는 언니가 괜찮은 일이 있다고 해서 하려고요. 별로 힘들지 않은 일이래요. 요새 내가 생활비를 못 줘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줘. 조만간 괜찮아질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희 모아둔 돈도 좀 있고요. 그냥 제가 심심해서 그래요. 나가서 일하다 보면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아내가 일을 나가게 됐습니다. 참 미안하더라고요. 매번 집에만 있던 사람이 밖에서 일을 하려면 곱절로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가게가 힘들어지니 더 보고 있을 수는 없었던 거였습니다. 차라리 계속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요. 전 그것도 못하게 했답니다. 결혼 직후 아내가 일을 그만뒀어요. 그게 아내의 뜻이 아니었답니다. 앞서도 말했다시피 전 아내가 가정을 제대로 꾸리기를 원했거든요. 사업하는 사람은 집이 안정돼야 한다는 주변 사람들 말이 한몫을 했지요.
그래서 아내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은근히 강요한 겁니다. 그때도 아내는 제 뜻을 아무 이의 없이 따라주었답니다. 그러던 아내가 일을 나간다고 하지 뭡니까? 당연히 제 사업이 어려워진 때문이었죠. 더는 말릴 수 없더군요. 말은 그랬지만 사실 언제 좋아질 거란 기약은 없었거든요. 당장 매달 들어가야만 하는 모친 병원비를 막는 것도 힘들었을 정도였답니다. 무슨 일인데? 너무 힘든 건 아니지? 안 힘들어요.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거예요. 애들 밥 챙겨주고 설거지 정도 하는 건데요, 뭐. 전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실 아내가 나간 게 학교 급식실이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일을 도우는 거였답니다. 다 나중에 안 거였습니다. 일 자체가 힘들었기도 했지만 매번 죽음을 곁에 두고 하는 일이 뭐가 그리 좋겠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벌고 저도 벌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둘 먹고 살 정도도 못 벌어들이는 상황이 1년 가까이 이어지자 전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어머니 집으로 모셔야 할 것 같아. 한다고는 하는데 일이 쉽지가 않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신이 일 그만두고 어머니를 좀 돌봤으면 해. 돈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밖에서 버는 돈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이모 저모 따져보니 모친을 집으로 모시고 아내가 모친을 돌보는 게 훨씬 경제적이더라고요. 물론 그러려면 아내가 많이 힘들어질 테고요. 그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너무 힘들다 보니 제 생각만 하게 됐습니다. 다른 여자 같으면 적당히 싫은 내색을 할 법도 한데 아내는 안 그러대요. 그럴게요. 안 그래도 저도 어머니 계속 병원에 모셔두고 가끔 찾아뵙는 게 걸렸어요. 걱정 말아요. 제가 병원 사람들보단 못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게요. 그렇게 아픈 모친을 집에 모셨습니다. 모친이 집에 들어오시게 되니 아버지 역시 저희 집으로 오셨고요. 그냥 멀쩡한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도 질색한 여자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요즘 누가 시부모를 모시고 삽니까? 하물며 거동도 힘들고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분을 모시는 일인데요. 그래도 아내는 한마디 불평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모친이 세상을 뜨실 때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준 이가 아내인 걸 보면 아실 겁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자기를 보살폈는지를요. 그 세월이 자그마치 6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옆에서 지켜본 저는 잘 압니다. 중증 환자를 6년 동안 돌본다는 건 보통 사람은 절대 못할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아내는 묵묵히 제 모친을 돌봐주었습니다. 사실 계속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모친을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한번 기운 사업이 좀처럼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지 뭡니까? 노력하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세상 일이 어디 내 마음처럼 되는 건가요? 제가 조금만 더 현명했다면 그쯤에서 사업을 접고 남 밑으로 들어가 월급이라도 받았을 텐데 전 그 정도로 똑똑하지가 못했답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미망에 사로잡혀 아내를 그 오랜 시간 고생만 시켰으니 장장 6년의 간병은 그 정성이 무색하게도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모친이 더 버티지 못하고 저희 곁을 떠나셨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성공하는 것도 못 보시고 떠난 모친께 왜 그리 죄송하든지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홀가분하다고 생각한 몹쓸 자식이 바로 접니다. 말이야 쉽죠. 이렇게 고생하시느니 편하게 떠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진짜 몹쓸 놈인 거죠. 그래도 그땐 그랬네요. 모친도 모친이지만 날로 피폐해지는 아내를 보는 것도 힘들어서였습니다. 제가 아내가 했던 일을 알게 된 것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희 모친 떠나는 길에 일손을 보탠 상조업체 직원분이 아내를 보고 반가워하는 걸 봤거든요. 우연히 두 사람 이야기를 들었지 뭡니까? 자기를 여기서다 보네. 시어머니 모신다고 일 그만뒀다더니 이게 얼마만이야. 한 6, 7년 됐지? 그동안 모신 거였어? 고생 많았겠네. 푹 맞으신 분이라 그랬지? 그런 분을 이 긴 세월 모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마음 아프겠지만 시어머니가 자기 생각해서 떠나신 거라 생각해. 지인과 담배 하나를 피우고 들어오다 상조업체 직원이 아내에게 하는 말을 들었답니다. 아내가 그런 일을 한 걸 그때 처음 한 거죠.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가 아는 체 하면 아내가 또 변명을 늘어놓느라 허둥지둥 될 걸 아니까요. 원한 건 아니지만 아내도 저도 서로에게 감춘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참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부부는 그게 모든 상대방에게 다 털어놓고 의논하고 해야 하는 사람이란 걸
왜 몰랐던 건지요. 그렇다면 쓸데없는 오해도 없을 테고 오히려 서로를 더 애틋해하는 마음이 커질 텐데 말입니다. 네, 이제는 안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모친을 보내고 나니 좀 숨통이 트이더군요.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항상 우중충하던 집안 공기가 사라졌거든요. 자식된 놈이 할 소리는 아니겠지만 그게 좋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죽음이 곁에 있는 듯한 그 느낌도 그렇고 무엇보다 집안 전체에 깔려있는 그 쾌쾌한 냄새도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일 핑계로 그 긴 세월 모친을 제대로 돌봐준 적도 없는 제가 이럴 친데 아내는 얼마나 더 홀가분할까요? 아무리 딸 같은 며느리라 한들 결국은 며느리잖아요. 친자식도 아닌 아내가 버틴 세월을 생각하면 전 아내도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아내는 모친이 떠나고 나서 꽤 힘들어했습니다. 세월이란 거죠. 6년을 매일같이 몸을 닦아주고 기저귀도 갈아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온 사이는 설령 친자식이라고 해도 모를 법한 유대관계가 형성되기에 충분했겠죠. 말은 안 했지만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제겐 한편으로 감동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모친을 돌봐주었다는 증거인 듯 보였거든요. 그럼 더 잘해줘야 하는 게 맞죠. 근데 상황이 그러질 못했습니다. 여전히 사업은 힘들었고 전 그걸 보충하기 위해 밤이면 대리운전을 뛰기까지 했거든요. 몸이 힘드니 마음이 아무리 간절한들 그걸 보여주기는 어렵더군요. 그래서일 겁니다. 결국 아내를 내팽개칠 수밖에 없던 이유 말입니다. 모친이 떠나시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는 아내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돌봐줘야 하는 모친이 안 계시니 집에서 허송세월할 수 없다는 아내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거였죠. 덕분에 부친 혼자 집에서 무료한 세월을 보내고 계셨답니다. 그전까지는 대학에서 경비 일을 하셨지만 나이도 있으신 데다 계약 업체가 계약 연장을 안 해준 탓에 어쩔 수 없이 집에 계셔야 했지요. 팔순을 눈앞에 두고 계셨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죄송스럽기는 했지만 저나 아내나 다 일을 다니니 부친 혼자서 식사도 챙기시고 소소한 집안일도 하셔야 했지요. 연세가 있으시긴 했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할 거라 생각한 제가 들렸습니다. 부친은 종종 사고 아닌 사고를 치셨거든요. 그릇을 깬다거나 하는 정도야 괜찮지만 렌지 위에 올려놓은 냄비가 타들어가는 그런 일은 화재 위험도 있으니 간과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짜증 아닌 짜증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눅이 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건 더 화가 나는 일이었고요. 세상 모든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 자체로 기둥이고 존경의 대상인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나이가 드셨다는 이유로 자식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정말이지 보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다 제 잘못이죠. 부친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았더라면 알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그걸 먼저 발견한 게 아내였습니다. 아무래도 당신이 시간 한번 내서 아버님 병원에 모셔가야 할 것 같아요. 왜? 아버지 어디 아프시다고 그래? 아니요. 어디 아프신 데가 있어도 당신 입으로 아프시다고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내 말이 아픈 데 없어도 엄살이라도 부리시는 게 낫지. 왜 당신이 보기엔 아버지가 아프신 것 같아서 그래? 꼭 그런 건 아닌데. 아내가 말끝을 흐리더군요. 아무래도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왜? 무슨 일인데?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검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내는 최근 들어 부친이 좀 많이 이상하다고 그러더군요. 어쩌면 치매일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요. 치매? 왜 그렇게 생각해? 사실 저는 잘 몰랐거든요. 집에 들어오면 잠만 자고 나가는 하숙생이나 다를 바 없었으니 부친이 뭘 하는지 본 적도 없었으니 그러는 것도 당연하죠. 근데 아내는 안 그랬어요. 얼마 전에는 저보고 어머님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다 금세 저인 걸 알고는 넘기시긴 했는데. 겨우 그런 걸로 뭘.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 그리워서라도 헛말을 하실 수도 있는 거지. 피곤해. 나 잘래. 그때라도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결국 2달 뒤 찾은 병원에서 부친이 치매 판정을 받았거든요. 의사 말로는 적당히 진행이 된 상태라고 그러더군요. 모친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번엔 또 아버지까지 그러시니 세상이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원망스러운 건 세상인데 전 그 화풀이를 아내에게 하고 말았어요. 그런 걸 봤으면 진작에 말했어야지. 당신 도대체 집에서 뭘 하는 거야? 미안해요. 아닐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버님, 많이 안 좋으시대요? 몰라. 의사 말로는 좀 많이 진행됐대. 이 정도면 증세가 꽤 나았을 거라고.
그랬군요. 미안해요. 제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됐어. 그나저나 어떡하지? 지금 우리 형편에 아버지를 병원에 모실 수도 없고. 제가 잘 보살필게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말은 그랬지만 조금 무리하면 안 될 것도 아니었거든요. 당시엔 조금씩 빛이 보이던 때였습니다. 거래처도 조금씩 늘었고 주문도 차곡차곡 쌓였거든요.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긴 했지만요. 이미 한번 제대로 실패를 맛보았던 터라 긴장의 끈을 늦춰선 안 된다고 생각한 탓이었답니다. 잠을 줄여가며 하던 대리 운전도 그만두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회사 일에만 매진해도 괜찮겠다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마음이 안 놓여서요. 아마 그래서일 겁니다. 난 집안 살리겠다고 회사 일에 대리운전까지 하니 아내도 그만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싶었던 거지요. 사람 참 간사하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내가 24시간도 모자라게 모친을 돌봐온 사실을 새까맣게 잊었다는 게 말이에요. 다 제 탓입니다. 부친의 치매를 미처 모르고 있던 것도 모자라 아내가 속으로 얼마나 골마가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제가 나쁜 놈입니다. 부친이 치매 판정을 받고 반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아내도 저도 달라진 것 없는 삶을 이어나갔어요. 전 회사 일에 대리 운전을 계속하고 있었고 아내도 일을 하고 퇴근하면 부친을 챙기는 그런 생활 말입니다. 그 즈음엔 회사도 꽤 괜찮아져서 이제 대리 운전을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달까요? 그러고 나니 비로소 주변이 보이더라고요. 가장 먼저 들어온 게 아내였습니다. 아, 퇴근 후 들어와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다 아내와 부딪혔습니다. 그리 심하게 부딪힌 게 아닌데 아내가 너무 아파하더라고요. 웬 엄살이야. 그냥 스친 것 같고.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놀라서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아니더라고요.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행동도 그랬고요. 그러고 보니 얼굴빛도 부쩍 나빠져 있었고요. 아내가 다른 건 몰라도 피부는 참 고운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니 거무죽죽한 게 꼭 어딘가 아픈 사람 같더라고요. 진짜 어디 아파? 얼굴색도 그렇고. 아프긴 왜 아파요? 좀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할 텐데 얼른 쉬고 와요. 오늘 저녁엔 대리 안 나간다 그랬죠? 회사 좀 괜찮아지면 대리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잠도 못 자고 운전하는 거 걱정돼요. 이젠 당신 나이도 있는데.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이더군요. 정작 걱정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자기였는데 말이죠.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 아내 말처럼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이 마지막 대리 운전을 하는 날이었답니다. 대리 회사엔 이미 통보를 했죠. 이젠 진짜 회사에 매달려도 충분하겠다는 확신이 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말대로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계속 이렇게 살 수도 없었고요. 아무리 사업도 좋고 성공도 좋지만 밤낮 없이 일하는 걸 몸이 따라줄 수 없겠다 싶었거든요. 사람 사는 게 참 묘하더군요. 그날 저녁 콜이 들어와 간 곳에서 처남을 만났어요. 국산 중형차의 키를 넘겨봤는데 목소리가 많이 낯이 익더군요. 매형? 저희 회사에서 일하다 다른 회사로 이직한 처남이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처남을 가르친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처남도 자기 집에 지원도 하고 일까지 가르치는 저를 친형처럼 따랐고요. 그런 처남이지만 이젠 만나는 것조차 꺼려지는 사람이 될 줄이야.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힘들어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처남이거든요. 처음엔 제대로 일도 못하던 처남이 경력이 늘고 일머리가 굵어지면서 욕심이 생겼나 보더라고요. 결국 자기가 영업하던 거래처를 다 가지고 간다는 조건으로 다른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제가 아내를 믿은 만큼 처남도 믿었던 탓에 저희 회사에서 가장 알짜배기인 업체들의 영업을 처남에게 다 맡겼거든요. 그런 거래처를 다 가지고 갔으니 저희 회사가 멀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별소리 안 했습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큰 이유는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모친을 돌보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던 아내에게 처남 일을 말하고 싶지 않기도 했고 그런 아내의 동생이니 처남을 몰아기도 그랬거든요. 물론 그 일 이후 처남과는 거의 남남이 되었죠. 아내도 한두 번 처남이 회사를 그만둔 일을 물었지만 제가 별말 안 하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니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를 안 꺼내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아시듯 먹고 사는 일에 쫓겼으니 점점 처가와 멀어진 거였고요. 정확히 말하면 처가라기보다는 처남과 멀어졌다고 해야겠네요.
그런 처남을 대리운전 기사 자격으로 만난 겁니다. 매형이 대리한다고는 들었어요. 좀 어떠세요? 말을 꺼내놓고는 아차 싶은가 보더라고요. 이 바닥이 거기서 거기니 제 소식을 모를 리 없거든요. 자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지경까지 몰렸을지를 뻔히 알지만 불쑥 말이 튀어나온 거였습니다. 그렇지 뭐. 어디 집으로 가나? 아직 그 동네 살고? 이사를 갔다더군요. 그간 좀 벌었나 봅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무엇보다 제가 처남의 일을 눈감아 주기로 한 상황이었으니 그 일로 이제 와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싶지도 않았고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처남도 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처남이야 미안해서 그런 거였겠죠. 이렇게 미안할 거면서 왜 그랬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 입을 다물었죠. 하긴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유혹하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저라도 그럴 수 있지 싶었습니다. 여기 세우면 되지? 네. 죄송해요, 매형. 됐어. 잘 살고, 그리고 누나한테는 가끔씩 연락하고 살아. 말은 안 하지만 기다리는 눈치가 또구만. 나갈게. 뒤돌아가는 내 뒤에서 처남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압니다. 처남이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란 걸. 그러니 지금도 저러고 서 있는 거고요. 당장 자기 누나인 아내에게 자주 연락하지 못하는 것만 봐도 알죠. 미안하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는 게 참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대리를 하는 날, 처남을 만난 게 어쩌면 하늘의 뜻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처남 때문에 힘든 건 맞지만 이젠 대리 운전을 안 해도 될 만큼 다시 회사가 살아난 이 시점에 처남을 만난 건 제게 미움이나 원망 따위를 버리라는 뜻 아닐까 싶대요. 네, 그러려고 합니다. 아내를 봐서라도 그래야 하는 게 맞고요. 처남이 제게 못할 짓을 한 건 맞지만 아내는 그 이상으로 저와 제 부모님들에게 헌신적으로 대해주었으니 무게로 따져도 아내 쪽이 더 무겁지 않을까요? 그러니 원망 따윈 버리고 새 삶에 충실하자 생각했습니다. 신기한 게 그러고 나니 속은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소리가 있는 겁니다. 여보, 아내가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대요. 왜? 제가 몸이 좀 안 좋대요. 그래서 당분간 아버님 봐줄 분 좀 구하면 안 될까요? 그 힘든 중풍 환자를 볼 때도 이런 말을 꺼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단단히 탈이 났다는 뜻인 거죠. 덜컥 겁이 나지 뭡니까? 혹시 암 같은 건 아닌가 했어요. 어디가 안 좋은데? 빨리 말해봐. 대상포진이래요. 순간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더군요. 그렇다고 대상포진이 만만한 병이 아니란 것쯤은 압니다. 요새 주변 지인들 가운데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심한 경우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곤 하지만 그래도 암처럼 생명을 앗아가진 않으니까요. 대상포진? 의사가 뭐래? 그냥 그렇대요. 근데 좀 쉬라고는 해서요. 미안해요. 우리 사정 뻔히 아는데.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야?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와중에도 자기 몸은 뒷전인 것 같은 말투 때문이었겠죠. 미안해요. 당분간만 쉬면 괜찮아질 거래요. 내가 대상포진을 몰라? 당분간 쉬어서 낫는 병이라고 누가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사람은 내가 알아볼게. 정 안 되면 요양병원에다 모셔도 되고. 요양원까지는 아무튼 고마워요. 아내가 저렇게 말하는 건 진짜 많이 안 좋은 겁니다. 20년 가까이 보아온 사람 아닙니까? 웬만큼 아파도 티도 안 내는 사람이 사람을 써달라고까지 말할 정도면 진짜 안 좋은 거지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미안한 짓은 부친이 아니라 제가 저질렀네요. 사장님, 저 못하겠어요. 어르신이 너무 난폭하셔요. 아무래도 집에서 모시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아내 대신 당분간 부친을 간병해 줄 분을 구했는데 일한 지 이틀 만에 전화가 왔더군요. 부친이 때리고 핥히고 해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는 이유였어요. 아내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일단 설득을 하긴 했습니다. 돈도 좀 더 드리겠다고 해도 난색이더라고요. 결국 제가 집으로 갔습니다. 아무래도 전화보단 직접 보고 설득하면 낫지 싶었거든요. 아내가 저런데 돌봐줄 분이 사라지면 그것만큼 곤란한 게 어디겠습니까? 집으로 가보니 난장판이 따로 없대요. 저도 치매 환자분들 많이 봐서 아는데 지금 어르신 정도라면 이렇게 집에서 모시는 건 무리예요. 세상에 얌전하신 분도 치매 오면 때리고 부시고 하는 거 다반사거든요. 모르긴 해도 아마 어르신 이러신 지 좀 됐을 거예요. 하시는 거 보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아무튼 저 못합니다. 돈도 좋지만 자칫 큰일 당할 수도 있어서요. 그렇게 간병인은 떠났습니다. 부친은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하게 본인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집을 보니 알겠더군요. 적잖이 난리를 치신 게 한눈에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분을 아내는 어떻게 본 거였을까요? 문득 지난번 그 일이 떠오르대요. 저랑 부딪힌 아내가 아파했던 그 일 말입니다. 어쩌면 그날도 그랬던 거 아닐까요? 게다가 아내가 대상포진도 앓고 있으니 더 그랬을 거고요. 새삼 아내가 안쓰러워지더군요. 이런 걸 얼마나 겪었을지 눈에 선하니 더 이상 이래선 안 된다 싶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내가 깜짝 놀라더군요. 제가 일부러 집을 안 치웠거든요. 난장판이 된 집을 본 아내가 서둘러 집부터 치우더군요. 나도 이리 와서 앉아봐. 이것만 좀 치우고요. 혹시라도 아버님이 이거 밟고 넘어지시면 어째요? 글쎄 됐다니까. 놔두라고. 왜 그랬을까요? 아내에게 화낼 일이 아닌데 말이죠. 그 몸으로 부친의 폭력을 받아냈다고 생각하니 너무 미안한 거 있죠. 그 미안함이 오히려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더군요. 비로소 아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아버지 전에도 이러셨지. 거짓말할 생각은 말고. 가끔 그러시긴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간병인분이 낯설어서 그러셨나 봐요. 진짜예요. 저한테는 안 이러세요. 전 며느리잖아요. 한사코 아내가 부인하더군요. 바보 같은 저는 아내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싶더군요. 아내 말대로 간병인이야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니 그럴 수 있겠지만 아내는 아버지가 저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치매가 무섭다지만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까지 그럴까 싶긴 하더군요. 제가 조금씩 진정되자 아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아버님은 그냥 제가 모실게요. 약 잘 먹고 하면 버틸만 하니까. 됐어. 간병인이 그 사람뿐일까? 당신은 당신 몸이나 신경 써. 아무리 그래도 아내한테 부친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대상포진이 약 먹는 것 정도로 가라앉을 병이 아니란 걸 아니까요. 주변에도 묻고 검색도 해보았습니다. 지금 아내 정도면 꽤 고통이 클 거라더군요. 제가 잘 때 봤거든요. 아내 몸쪽으로 붉어진 그 반점들이요. 대상포진이 나쁜 병인 것도 맞고 더 나쁜 건 그 증상이 몸 상반신 쪽으로 드러나는 거라더군요. 가장 나쁜 게 얼굴로 증세가 보이는 거래요. 아내가 거의 그렇거든요. 엄청 아플 거래요. 저런 몸으로 어떻게 치매 환자를 볼 수 있겠습니까? 당장 다른 간병인을 구했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보는 족족 폭력을 휘두르시는 부친 덕에 간병인들이 버텨내질 못했거든요. 결국 3명이 더 바뀌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제 말대로 해요. 아버님, 저한테는 진짜 안 그러세요. 매번 정신이 없는 것도 아니시고요. 그러니 제가 할게요. 네?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내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거든요. 그토록 끔찍이 아끼는 며느리라면 부친의 폭력성도 덜 나타날 게 분명하니 그게 치료해도 더 낫겠다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이었답니다. 제가 치매라는 병을 너무 몰랐던 거죠. 그날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자격지심 덕에 꺼렸던 친구들과의 약속을 하고 만나기로 했지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빨라도 밤 10시 이후에나 집에 갈 거였습니다. 근데 친구 놈 중 하나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들어가야 한다지 뭡니까? 그놈 빼고 만나기가 뭐해서 약속을 다른 날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귀가를 위해 집으로 들어선 순간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문을 열기 무섭게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리더군요. 거실에 없는 걸로 보니 부친 방에서 나는 소리 같더군요. 급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상의가 거의 찢겨진 상태로 부친을 잡고 있더군요. 부친이 아내를 때리는 와중에 일어난 일인 듯 보이더라고요. 눈이 뒤집히지 뭡니까? 당장 아내를 떼어놓고는 부친을 거칠게 침대로 밀어붙였습니다.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쿠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침대로 나뒹굴더군요. 아버님, 왜 그래요? 그만해요. 아내가 놀라 저를 만류하대요. 방금 전까진 그렇게 광포했을 부친이 어느새 겁먹은 강아지처럼 와들와들 떨고 있자니 아내가 부친에게 향하지 뭡니까? 혹시라도 부친이 다치지라도 않은 건지 걱정이 됐나 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아내의 고개가 돌아가더군요. 자신을 걱정해주러 다가간 아내를 부친이 때린 거였습니다. 더는 볼 수가 없었어요. 부친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봐요. 잘못했어요.
때리지 말아요. 네?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떠는 부친과 그를 바라보는 아내를 보니 참을 수 없는 우라가 치솟지 뭡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왜 그래요, 왜? 절규하듯 소리치자 아내가 제 허리를 잡고 안간힘을 쓰더군요. 이 와중에도 부친이 아파하는 것을 못 보겠어서 그런 거겠죠. 결국 제가 부친의 손을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냥 집에 있을 수 없더라고요. 그 길로 집을 나와 근처 술집에서 소주 2병을 후다닥 해치웠습니다. 이렇게 계속 놔둘 수 없다는 생각만 가득했네요. 부친도 부친이지만 아내가 너무 불쌍했어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험한 꼴을 보고 사는 건가 싶더라고요. 나만 안 만났어도 얼마든지 사랑받고 살 여자인데 말입니다. 아마 그래서였을 겁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린 이유 말입니다. 당신 여기 좀 앉아봐. 벌겋게 달아오른 저를 보더니 꿀물을 준비하던 아내가 제 말에도 꿈쩍도 않대요. 아내도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차린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더 안쓰럽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더 굳힐 수 있었습니다. 앉으라고! 남편 말이 말 같지 않아? 눈이 희둥그레진 아내가 비로소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이제 지긋지긋해. 아버지도 지긋지긋하고 당신도 지긋지긋해. 영혼 빠진 저 양반은 당장 요양원에 보낼 거야. 여보, 나 힘들어. 엄마도 아버지도 당신도 다 내 피 빨아먹고 사는 거 더는 못 견디겠어. 이제 그만하자. 여보 왜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얼마나 더 해야 하는데. 제발 나 좀 살려줘. 당신도 지긋지긋하잖아. 중풍 심오해, 치매 시부해, 능력 없는 남편까지. 그냥 그만하자. 다 따로 살자.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여보 당신 술 취해서 그러는 거야. 자고 내일 다시 이야기해요. 응? 술 취해서 하는 소리 아니야. 계속 생각한 거야.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사는 줄 알아? 처남 때문이고 처가 때문이야. 처남이란 놈이 회사 돈 다 들고 나가지만 않았어도 이 꼴로 살진 않아. 당신이 알긴 해? 아내가 아무 말이 없더군요. 많이 놀랄 줄 알았는데 표정으로 봐선 이미 알고 있는 눈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이야기를 더 끄집어냈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네. 그러고도 나랑 살 생각을 했어?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안 살겠다. 미안해요. 정규가 그런 줄 몰랐어요. 얼마 전에 정규가 술 취해서 전화 왔더라고요. 미안해요. 당신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그놈 다신 안 본다고 했어요. 내가 빌게요. 내가 평생 그 빚 다 갚을게요. 그러니 그만하자고만 하지 말아요. 사실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라면 어려운 집에서 태어난 죄겠죠.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살아온 사람인데요. 그래서 더 안 됩니다. 이대로 두면 앞으로도 시아버지란 사람한테 옷이 찢겨지는 수모를 당하고 살 테니까요. 제가 끝내야 합니다. 그게 평생을 힘들게 살아온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니까요. 나도 좀 사람같이 살자. 나도 좋은 여자 만나서 사람같이 살고 싶다고. 거울 좀 봐봐. 지금 당신 모습 중에 어디 하나 여자 같은 데가 있나? 우리 악연이야. 악연은 끊어야 하는 거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내 마음 안 바뀌어. 말했잖아. 내가 지금 술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라고. 당신이 하든 말든 난 이혼할 거고 그리고 속 편히 살 거야. 이게 맞는 거겠죠. 적어도 그날에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내내 아내가 울며 매달렸지만 이미 내친 걸음이었습니다. 결국 나흘 후 아내는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부친은 바로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 집을 떠나는 부친의 텅 빈 눈동자가 왜 그리 슬프든지요. 당신은 지금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인 건지 알긴 할까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집은 텅 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뭔데요? 얼마 안 돼.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지. 누나 줘봐야 그 사람은 안 받는다 그럴 거야. 그러니 처남이 가지고 있어. 누나 병원비에 보태고 나중에 다 낫고 나서 조그만 가게라도 하나 차릴 수 있게. 모자란 건 내가 벌어서 더 줄게. 못 받습니다. 다는 모르지만 매형이 왜 그러는지 압니다. 누나가 이 돈 받는 거 알면 저 진짜 안 본다 그럴 거예요. 지금도 전 동생이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 이거 넣어두세요. 정규야, 너 나한테 미안하지? 이름을 부르자 처남이 움찔하대요. 제가 예전에 제 밑에 데리고 있을 땐 항상 이렇게 불렀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매형이 저한테 저희 집에 얼마나 잘해줬는데, 근데 큰 돈을 벌 수 있다니 눈이 뒤집혀서 죄송해요.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요. 그러니 이 돈은 넣어두세요. 제가 누나 병원비도 되고 누나 가게 차릴 돈도 마련할게요. 정말로 죄송해요. 너한테 죄송하다 소리 들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다. 알잖냐. 너한테 서운하지. 내 동생 같은 놈이 그랬으니 당연히 서운하지. 그렇지만 그런 마음은 애초에 접었어. 그런 거지 뭐. 그럴 수 있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너랑 나 문제가 아니고 네 누나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 시집 와서 지금까지 고생만 했어. 이젠 대상포진이래. 너 누나 목 봤니? 거기 반점들 천지야. 얼마나 아프겠니? 내가 마음까지 아프게 한 건 평생 용서 못 받을 일인 거 알아. 그래서 그래. 이 돈이라도 주면 내 마음이라도 편할 거니까. 그러니 받아. 누나한테는 내가 줬다는 말은 말고, 만약에 그러면 이번에 너 진짜 용서 안 한다. 그렇게 돈을 떠맡겼습니다. 이젠 처남이 알아서 잘하겠죠. 부친이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심장이 텅 비어버린 상태로 사는 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살아야죠. 살아서 아내에게 진 빚을 다 갚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서 소주나 마실 게 불명했으니 그 시간에 회사에 남아서 일을 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는 게 인생사인 모양입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벌이가 훨씬 좋아지더군요. 뭔가 서운하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일을 했다면 지금처럼은 안 되었을 건가 싶어서요. 그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났네요. 그날도 밤을 새다시피 일하고 거래처를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겼는데 그걸 몰랐네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눈을 떴지만 이미 늦었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차와 함께 웬 가게로 들어와 있지 뭡니까. 조그만 인쇄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복사도 하고 프린터도 해주는 그런 가게요. 보니까 도장도 만들어준다고 되어 있네요. 다행스러운 건 가게 주인이 이미 퇴근을 한 상태라는 거죠.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친 건 저뿐이었죠. 사고로 오른팔이 부러졌고 갈비뼈도 부러졌답니다. 가게에 끼친 피해는 보험사에서 맡아준 게 그나마 다행이었죠.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이 밀려오는 아픔도 아픔이지만 오른팔에 깁스를 하고 있으니 사는 게 그리 불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감수해야죠. 오히려 그 통증이 제가 살아있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 나름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간은 제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영혼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몸만 움직이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죠. 그러니 아내가 보고 싶더라고요. 아내라면 이런 저를 얼마나 알뜰하게 보살펴 줬을지를 잘 아니까요. 쓸데없는 욕심이죠. 아내를 보낸 사람이 누군데요. 그것도 온갖 상처가 될 말을 해서 보내기까지 했으면서 정작 내가 필요해지는 순간이 오니 아내 생각을 하는 제가 너무 쓰레기 같더라고요. 이럴 때 필요한 위로를 아무 데서도 받을 수 없다 싶으니 문득 부친이 보고 싶지 뭡니까. 저 요양원에 부친을 모신 이후로 거의 찾아뵙질 않았거든요. 부친이 밉다거나 싫어서가 아닙니다. 제겐 누구보다 커다란 존재였던 부친이 너무도 작아진 몸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더 안 가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나 이젠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달라졌다고 해도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내 아버진걸요. 결국 불편한 몸으로 요양원에 갔습니다. 면회를 신청했죠. 구천웅 할아버님 뵈러 오셨죠? 오늘 할아버지 좋아하시겠네. 따님도 오시고 아드님까지 오셨으니 그동안은 따님만 매일 오셨는데 오늘은 아드님까지 오신 거 알면 완전 좋아하시겠네요. 네? 딸이라니요. 저희 집은 제가 단데. 따님 아니신가? 아, 며느님이시구나. 죄송해요. 제가 서류를 잘 안 봐서 매일 오시길래 그냥 따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잠시만요. 아까 옥상 가셨는데 지금쯤 내려오실 텐데. 아내가 왔나 봅니다. 간호사 말대로라면 매일 오다시피 한 모양이네요. 뭐가 좋다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자기를 때리고 괴롭힌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시아버지라고 찾아온 바보 같은 사람이죠. 앞으로는 2번 다시 오지 말라고 악다군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다 문득 제 모습이 떠올랐네요. 이런 모습을 보면 아내가 또 얼마나 걱정을 할지 모르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그냥 가야겠네요. 이야기는 처남 통해서 전하면 될 일이니까요.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는 그때였습니다. 여보. 간호사 말대로 아내가 내려왔더군요.
미처 피하지도 못하고 아내와 맞닥뜨렸습니다. 제 모습을 보더니 눈이 동그라지네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뛰다시피 아내가 오더군요. 오랜만에 본 아내는 그래도 얼굴이 좀 나아진 것 같아 순간 반가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티를 내면 안 되겠죠. 내가 싫다고 쫓아낸 사람이니까요.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당신이 어디라고 여기로 와? 미안해요. 그래도 아버님 걱정이 돼서. 아버님은 누가 아버님이야? 당신 이제 나랑 남이야. 우리가 남이에요? 나 당신이랑 이혼하지 않았으니 남은 아닌데. 그건 내가 바빠서 그래. 조만간 이혼 서류 접수시킬 거야. 법원에도 같이 갈 거고 꼭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야 남인 건 아니잖아. 마음이 찢어지면 그게 남인 거지. 마음에도 없는 말을 술술 늘어놓고 있는 애가 참 못났더군요. 그런 나를 지그시 바라보는 아내의 얼굴은 왜 또 저럴까요? 맞아요. 마음이 찢어지면 남이죠. 하나만 물어볼게요. 당신은 왜 남인 나한테 그런 걸 줬어요? 그런 거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알잖아요. 정규 통해서 건네준 통장. 그걸 왜 줘요? 당신 말대로 평생 당신 뜯어먹고 산 나한테 그런 걸 왜 주냐고요. 오히려 당신이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거 가져가요. 이 정규 그놈은 그새 정규 혼내지 말아요. 내가 다그쳐서 알아낸 거니까. 다른 소리 말고 그 돈 가져가요. 그럼 이혼해줄게요. 그걸 내가 왜 받아? 그거 당신 치료비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주는 게 맞아. 아내가 애초롭다는 듯 저를 보더군요. 알았어요. 받아요. 근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아내가 오른팔을 감싼 깁스를 손으로 가리키더군요. 졸다가 사고 났어. 미쳤어요? 왜 졸음운전을 해요? 이리 와봐요. 아우, 냄새. 씻고는 다니는 거예요? 하긴 그 손으로 씻기나 했을까. 그래서는 안 되는 사이가 됐음에도 전 아내가 혼내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답니다. 왜 이리 마음이 촉촉해지는 걸까요? 딴 건 몰라도 아내가 제게 시시콜콜한 잔소리는 잘했거든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왔어요? 설마 그 손으로 운전하고 온 거예요? 버스 타기도 힘들고 택시도 잘 안 잡혀서. 미쳤어요? 그러다 또 사고 나면 어쩌려고. 사고 안 나. 당신도 알잖아. 나 운전 어차피 왼손으로 다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아내와 말을 주고받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아니 원수진 사람처럼 찬바람 불게 행동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전 아내가 그리웠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겠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냄새는 너무 심해요. 그리고 그 손으로 운전하는 것도 걱정돼서 안 되겠어. 키 줘요. 결국 전 아내가 운전하는 차에 실려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그 1시간 동안 이어지는 아내의 잔소리가 제 귀에서는 마치 오페라처럼 감미롭기만 했네요. 안 된다고 당장 돌아가라고 해야 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결국 그날 전 아내가 저를 씻겨주는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네요. 중늙은이 주제에 찔끔찔끔 울기까지 했고요. 아내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샤워를 끝마치고 둘이 나란히 앉았답니다. 미안해. 당신 아프게 할 생각은 없었어. 안 아팠어요. 당신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 하는지 뻔히 아는데. 나 생각해서 그런다는 거 너무 잘 아는데. 그래서 안 아팠어요. 근데 집에 가 있으니까 아프더라. 당신 못 보니 그렇더라. 나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가 내 집이잖아요. 선뜻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속으론 수백 수천 번 그러라고 말하고 싶은데 막상 그 말이 안 나오대요. 제가 그 독한 말을 한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이제 와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게 너무 바보 같아서일 겁니다. 내가 불편해서 그래요. 분명히 내 친정인데 거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 부탁이에요. 나 여기서 살게 해줘요. 안 된다고는 못하겠더라고요. 아내보단 제가 더 불편했거든요. 아내 없는 이 집에서 잠자고 밥 먹고 눈 뜨는 것들이요. 그렇게 아내는 다시 이 집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건 서로에게 비밀을 갖지 않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게 뭐든 서로에게 다 털어놓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뭐든 다 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팬티로 닦고 그거 버리고 왔지. 진짜 어떻게 화장실 가면서 휴지도 안 들고 가요. 빤히 휴지 없는 거 알면서.
아이, 당신도 당해봐. 당장 옷에 실례할 지경인데 그런 생각이 나나. 아, 더러워. 오늘 샤워 1시간 하고 나와요. 그래도 침대엔 올라오지 말고. 벌써 사우나 다녀왔어. 아이, 맡아봐, 냄새 나나. 엉덩이를 갖다 대자 아내가 기겁을 하네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진짜 주책이라고 그러겠죠. 친구 중엔 손자 본 놈도 있는 나이에 이러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좋은 걸 어쩝니까?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자식 하나 봐야 할 모양입니다. 평생 들어서지 않은 자식이 그런다고 생기지 않겠지만 요즘 같으면 그게 가능할지도 모른다 싶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